아카데미에서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집단 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김명희입니다. 저는 경상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국가범죄 사회심리학을 최근에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5.18 4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제가 연구했던 5.18 트라우마와 그 치유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문 그리고 학살과 같은 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은 이례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마음과 사회적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사회가 어떻게 다루는가가 그 고통의 경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바로 5.18 트라우마와 고통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보다 높여서 5.18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를 보다 적절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5.18 트라우마와 자살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던 성과와 그리고 민간기관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트라우마 실태에 대해서 함께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트라우마를 어떠한 이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5.18 집단 트라우마의 개념과 쟁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권 기반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신적 상흔 또는 외상을 말합니다.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의 어원이 있고요. 과거의 사건 중 인간의 의식을 압도하는 어떤 정신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의식화되지 못하고 무의식에 머물다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존재했지만 트라우마가 사회과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전쟁과 국가폭력 그리고 인권 침해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인권 침해와 국가 폭력이 많은 트라우마를 남겼는데요. 이 트라우마 문제는 이행기 정의, 이른바 과거의 정치적인 폭력의 유산들을 극복해가는 과정, 이것을 이행기 정의 또는 과거 청산이라고 부르죠. 이 이행기 정의의 핵심적인 쟁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는 국가 폭력의 광포하고 지속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최근 2019년이죠.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숫자는 283만 5,13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포함한 광해 피해자 수를 헤아려 보면 약 723만이 넘는 사람들이 트라우마 피해자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5.18 역시 많은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안겼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55.8%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제주 4.3의 경우나 많은 고문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5.18과 관련된 트라우마 또는 아픔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트라우마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에는 2008년이죠. 2008년에 5.18 기념재단이 의뢰해서 진행했던 조사에서 자살자에 대한 조사에서 트라우마 문제가 불거졌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연구의 제목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 피해 예방 대책과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줄여서 5.18 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5.18 당시 고문을 당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5.18 이후 이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13.1년이었고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알다시피 5.18 과거 청산 모델은 제3세계 국가의 모범적인 과거 청산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열흘 만의 사건,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있었던 단 열흘 만의 사건으로 이렇게 강력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사례는 유례가 없습니다. 이때 46명에 달하는 자살자들 그리고 5.18 유가족의 자살 문제는 한국의 최초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라고 알려져 있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설립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문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굉장히 어떤 성과 중심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5대 원칙이 모두 성공적으로 관철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작년에 이르러서 올해에도 한 명의 자살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평가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980년대에는 대략 25명의 자살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전체 자살자 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다소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 2004년만 해도 약 7명의 자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2008년에 나온 그 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는 어느 정도 그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든 자살자 10인의 사례에서 진압과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인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실업과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와 정서적인 지지 체계의 문제, 그리고 이혼과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외상과 함께 트라우마와 함께 대단히 낮은 사회적인 지지 체계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80년대에 발생한 자살의 경우에는 고문과 구금, 학대와 성폭력의 트라우마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주로 발생한 5.18 생존자들의 자살 사례에서 모두 다 강하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80년 5월 당시에 경험했던 국가폭력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직후에도 일상적인 사찰과 감시가 5.18 피해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감시와 사찰은 가족들에게도 적용이 되었고요.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정신분열이나 가족 안에서의 폭력으로 여실하게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집권했던 8년의 기간은 곧 1980년 5월의 연장이었고 이 기간 동안 5.18 생존자들은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80년대 자살자들이 보여주는 정신병리와 자신에게 가한 폭력은 즉 자해나 자살도 국가폭력의 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보상 집단에 부착됐던 사회적인 스티그마와 함께 보상을 특권으로 인식하는 광주 내부의 시민들의 시선은 5.18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를 낮추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던 일시적인 보상은 삶을 개선하는 토대가 되지 못하고 가족 내부의 갈등이나 보상 사기, 사업 실패 등 여러 경제적인 위기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면서 가족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몰락과 고립의 과정을 거쳐 자살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희생자화가 이루어지는 루트와 단면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던 2009년에 방영됐던 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라고 하는 다큐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보면은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심리 사회적인 기제를 매개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폭력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의 사이클 또는 외상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개념을 둘러싸고 약간의 논쟁점이 있습니다. 제가 5.18 집단 트라우마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러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은 개별적이고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5.18 트라우마와 치유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구분한다면 하나는 의료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사회 모델 또는 사회 통합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료 모델에서는 외상의 트라우마의 원인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바라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정한 몇 가지 증상으로 구별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중요한 진단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의료 모델은 전문가의 어떤 피해자의 지원, 심리 상담, 이러한 개입의 방식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사회 모델은 트라우마의 원인이 국가폭력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규명과 어떤 정의의 실현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트라우마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개념으로 읽어내기보다는 집단 트라우마 또는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사회적 트라우마 또는 문화적 트라우마 이런 개념으로 읽어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문가적인 개입뿐만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시민적인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배적으로 트라우마를 읽어내는, 특히 5.18 트라우마를 읽어내는 어떤 개념은, 진단 기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는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최근에 이르러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게는 전쟁, 대참사, 재난 같은 일반적인 인간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일컫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서 채택된 진단명이고요. 그 배경으로 베트남 전쟁, 그 태역 군인들의 보험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 개념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2001년 이후에 9.11 이후에 인간의 고통을 일컫는 국제 공통어로 급격하게 부상을 하게 되면서 PTSD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트라우마를 대표하는 말로 통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PTSD라고 하는 것이 비판을 받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극심한 두려움, 무력감 또는 공포를 포함한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또는 정신적인 상흔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상태와 화학적 불균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PTSD 개념이 비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증상 중심주의에 있습니다. 예컨대 이 PTSD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재경험, 과각성, 그리고 회피라고 하는 증상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는 구조화된 진단 면접에 의해서 또는 자기보고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계량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컨대 5.18이라고 합시다. 5.18의 경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또는 5.18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어떤 과각성, 재경험, 회피와 같은 증상들로만은 환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충격적인 사건 일반을 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인간에게 가하는 무차별한 학살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 도덕적인 체험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이러한 감정들은 트라우마의 주요한 증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TSD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고통, 정신적 외상을 부르는 하나의 언어일 뿐임에도 이것이 고통을 대변하는 언어가 되는 그 순간 굉장히 역동적인 방식의 정치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5.18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18은 그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폭력 이후에 피해자들이 처하게 되는 사회적인 환경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적 외상 사건 이후 일상적인 격리, 감시, 통제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낙인과 타자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공모에 의해 주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요. 그리고 가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과제가 그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 부정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이를 풀어가는 사회적인 활동과 종종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인 고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강조해야 할 점은 5.18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이 학살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인과
영속적인 인권 침해가 유발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휴가라고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우리는 폭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 지금까지도 이 5.18 참여자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참여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광주 전남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적인 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18 디나이얼, 부인 또는 5.18 왜곡은 집단 트라우마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5.18 집단 트라우마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폭력 구조 속에서 재생산되었기 때문에 복합 외상의 성격을 지니고,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5.18 왜곡과 부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문화적 외상의 성격을 지니고, 통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집단과 2세대에게도 전승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성격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과 여러 사회 공동체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집단 트라우마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것이 5.18 트라우마를 진단하는 개념과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다면요. 두 번째 쟁점은 누가 피해자인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5.18 법제에서 이제까지 피해자들은 주로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또는 구속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상해 또는 구금 여부에 따라서 규정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차원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피해의 성격이 확대되었습니다. 가혹행 이후 사망자, 그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이렇게 본다면 트라우마는 피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기준을 달리해서 보자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피해와 피해자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컨대 그 1985년 제정된 유엔 권력범죄와 남용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이나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이른바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희생자 또는 피해자와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국제인도폼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인 손실, 근본적인 권리의 실질적인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고요. 또한 필요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범위가 대단히 넓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다 정교화된 정신의학적 진단 기준에서도 피해자의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외상의 범위가 넓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예컨대 외상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 또는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경우, 그리고 외상적 사건이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들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 인지하게 된 경우, 그리고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반복적이고 지나치게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 불처벌이 사회적 고통에 또는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또는 2세대 사이에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이러한 트라우마는 전승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치거나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학살을 목격했던 많은 목격자들이 무력감과 부끄러움과 어떤 회피의 행위성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광주 지역에서 가두 방송을 들었던, 그리고 당시에 진행되었던 학살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탄압과 억압들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광주 지역의 또는 전남 사회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런 생존자로서의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규정의 발전 수준에 따라 어떤 피해는 피해로서 인정되고 어떤 피해는 피해로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 피해입니다. 국가의 보상 심사 과정에서 이 성폭력 피해가 감추어졌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국가의 보상 기준으로 정해진 항목은 사망이나 상해나 행불자, 행방불명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이 범주를 어긋나죠. 그래서 이것이 피해의 범주로 인정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30년 넘게 38년
가까이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거나 혹은 자살하거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행개정의 규범적인 수준이 고통의 형태를, 고통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진다면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복종해야 했던 가해자의 대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5.18 집단 트라우마의 쟁점과 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인권 기반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개념이 일정 정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건 인권과 트라우마를 통합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인권과 트라우마를 통합하는 관점이란 인권 침해 사건이 피해자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깊게 이해하면서도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국가폭력의 수동적인 수취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예컨대 정의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진실에 대한 권리, 진실을 알 권리죠. 그리고 피해 회복을 할 권리를 피해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 것,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개혁, 책임자 처벌, 문화적인 혁신, 진실규명과 분리된, 고립된 과정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기반의 치유는 피해자에게서 시선을 이동해서 사회와 함께하는 치유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의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이 사회적 지지는 공감이나 애정, 친밀감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지지도 있고요. 금전이나 물질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인 지지도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피해자가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돕는 사회교류적인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5.18은 발생 국면에서부터 이 진실이 당시 학살이 부정되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기한다면 5.18 직후에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회적인 지지는 실적인 지지보다도 이런 정보적 지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적인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회교류적 지지가 훼손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5.18 트라우마의 사회적인 치유는 첫 번째로 진실에 입각한 설명적인 치유여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드디어 40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민 피해의 내용들이 진상규명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5.18의 총체적인 진실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18 트라우마의 치유는 인권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적인 치유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불처벌은 끊임없이 피해 생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오늘날까지도 트라우마를 강화하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을 도입해서 어떤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 이것은 트라우마의 치유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배상만이 아니라 진실이 소통되고 기억될 때 그것은 상징적인 배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최근 연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 피해자들의 말할 수 없었던, 이제까지 말해지지 않았던 고통을 드러내고 이 고통들의 연대를 통해서 5.18의 제도적 청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청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